또 변인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학 실험 대회나 탐구 보고서에서 변인 통제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심사 기준에서 상당히 유심히 살펴봅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전 연구를 이어서 두 번째 연구를 해서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대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에서 진행되는 대회들이 있는데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학년부터는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모든 대회에 다 출전이 가능해집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학교에서 과학 행사를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3월부터 학교에서 보내주는 안내장을 잘 살펴보면 학교에서 어떤 과학 행사를 하는지 또 과학의 날과 관련돼서 대회를 혹시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과학 대회에 관심이 없으실 경우 안내장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냥 과학 대회가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라든지 이렇게 저학년 때 과학대회라는 대회를 처음 접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걱정을 하시거나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도전할 만한 과학대회들 중에 발명대회 이후로 탐구대회나 실험과 관련된 보고서를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쓰면 좋을지 입상과 관련된 팁들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회 중에는 과학전람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학생이 특정 주제를 탐구해서 실험이나 어떤 탐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탐구한 내용들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또 설명하는 대회인데요. 이런 대회, 특히 실험이나 탐구를 하는 과정의 대회의 경우도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주제가 되겠죠. 아이들이 주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일상 속에서 주제를 찾는 게 가장 좋다고 발명대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일상을 보면서 주로 부모님들께 많은 걸 물어보잖아요. 왜 나무 잎사귀는 초록색이야? 또 왜 우유는 흰색이야?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이 바로 호기심의 출발이고 탐구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면 우유와 관련된 탐구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유가 더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용기에 담은 우유가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지라는 주제로 한번 호기심을 가졌다고 하면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실험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하기도 쉽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도구 없이 곰팡이들이 알아서 실험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유리로 된 그릇, 사기 그릇, 종이컵 이와 같이 용기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우유를 각각 같은 양을 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 용기에 따라서 혹시 변질이 다른 게 있는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베란다, 거실, 또 부엌, 안방, 공부방. 그럴 경우는 용기가 똑같아야겠죠. 안방은 유리컵, 또 거실은 뭐 사기 그릇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크기가 같고 용기의 재질도 같은 건데 장소만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우유가 변질되는 게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또 생성되는 곰팡이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아이가 호기심 갖는 그 부분이 주제가 되어 실험을 하거나 탐구한다면 상당히 좋은 탐구 보고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어떤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그게 또 좋은 탐구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해파리가 많이 출몰한다라는 뉴스를 봤다면 그래서 그 뉴스로 인해서 독성 해파리 시체가 처치 곤란하다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 처치 곤란한 독성 해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서 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죽은 해파리를 말려서 물고기의 먹이로 줄 수는 없을지라는 주제로 실험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렇다면은 그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차용했기 때문에 또 주제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험 주제,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실험 과정입니다. 주제만큼 중요한 게 과정인데요. 과정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유의 부패에 관련한 실험이라든지 또 해파리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 과정이 여러 차례에 걸친 실험이나 장기간에 걸쳐 한 실험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한 실험과 여러 차례 실험은 바로 과학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양의 낙하산이 더 안정적이고
느리게 착지할까라는 주제로 실험을 한다면 낙하산이 될 만한 비닐을 동그랗게 또 직사각형 형태, 정사각형 형태, 또 삼각형 형태, 또 타원 형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해서 비교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비교 실험할 때도 횟수를 한 번 딱 떨어뜨렸는데 동그란 게 제일 늦게 떨어졌다. 역시 동그란 게 좋아. 이런 실험 설계보다는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거죠. 첫째 날 20회, 둘째 날 20회, 셋째 날 20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달 동안 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거기서 의미 있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실험일수록 실험 횟수를 늘리면 보다 과학적인 실험으로 평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변인을 조금 많이 만드는 거죠. 낙하산의 모양을 다르게 했다면 높이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 1층에서 떨어뜨렸을 때는 삼각형 낙하산이 느리게 떨어졌는데 5층이 넘어가니까 원형 낙하산이 느리게 떨어지더라. 그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실험 설계가 보다 정교해지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변인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요소가 낙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실험을 했다라든지 하면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실험을 할 때 위험하지 않게 보호자가 함께 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또 변인 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학 실험 대회나 탐구 보고서에서 변인 통제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심사 기준에서 상당히 유심히 살펴봅니다. 독성 해파리를 물고기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치면요. 독성 해파리를 말려서 분말가루로 믹서로 갈아서 만들었다. 그럼 그 사료와 일반 사료를 함께 같은 양을 준비하고 어항은 3개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어항의 크기도 똑같아야 될 테고 들어가는 물의 양도 똑같아야 할 테고 또 넣는 물고기의 마리수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먹이를 주는 시기도 똑같아야 되고 양도 똑같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주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 간격으로 몇 g의 양을 주었습니다 라고 적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테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먹이를 주는 모습들을 사진으로도 찍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파리 분말 사료를 먹은 물고기들이 첫 번째 어항은 일반 먹이를 주는 어항, 두 번째 어항은 해파리 분말 사료를 준 어항, 세 번째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어항, 이렇게 3가지 어항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해파리 분말 사료를 준 물고기들이 물고기 먹이를 주지 않은 어항의 물고기보다 오래 생존했다고 하면 물고기 먹이로서의 가치를 그래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먹이를 주지 않은 물고기보다 일찍 죽는다고 하면 이건 독성 때문에 먹이로는 쓸 수 없구나 이런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또 일반 먹이를 준 물고기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약성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더 건강하게 하는 획기적인 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 설계를 비교 또 실험군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통제 조건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테고요. 세 번째는 역시 탐구 보고서입니다.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가 심사 기준에서도 중요하고 실험 대회 또 탐구 대회에서 또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탐구 보고서는 역시 첫째는 내가 왜 이 탐구를 하게 되었는지 탐구를 하게 된 계기가 뉴스를 보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처치곤란한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좀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해파리를 말려서 물고기에 먹이로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동기를 쓸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선행 연구를 조사해야겠죠. 비슷한 연구 사례는 없는지. 해파리 퇴치 스프레이라는 연구는 있지만 해파리를 물고기의 먹이로 사료로 사용하는 실험 연구는 없었다라고 검증이 되면 선행 연구로서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역시 이제 탐구 과정입니다. 탐구 과정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동안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통제 조건은 어떻게 잘 갖췄는지, 또 실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사위원이 볼 때 기간이 짧은지 긴지에 따라서 가중치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탐구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배우는 점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탐구를 높은 점수를 주고요. 오랫동안 탐구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정말 예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이 달라야 오래 탐구하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되거든요. 이건 뭐 조작하려고 반팔 입었다가 잠바 입었다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는 그런 수치들을 도표화하고 그래프화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나와 의미 있는 실험을 도표화하고 그래프화할 때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실에서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가 실험한 것이 완성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되게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성 해파리를 말려서 물고기에 사료를 주고자 하는 실험이었는데 결국 독성 때문에 물고기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이 내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 레포트도 좋은 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해파리의 독성으로 인하여 물고기에게 조선 안 된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구가 될 수 있고 또 그 독성을 없애고자 하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는지를 또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2차 연구가 시작될 수 있고요. 그런 연구가 1차, 2차 계속 지속되고 심지어는 본인의 전 연구를 이어서 두 번째 연구를 해서 수상을 한 친구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탐구보고서의 경우도 국립과학관 또 각 교육청별로 융합과학교육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입상한 입상 작품들의 레포트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참고하신다면 주제를 정하시는데 또 실험 설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탐구보고서의 경우도 부모님이나 어른의 도움 없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좋은 레포트를 써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까는 아이의 능력에 따라 다른데요. 부모님이 보실 때 아이가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알려주시고 그 부모님이 도움을 받은 것을 통해 아이가 또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해주신다면 아이가 결국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스스로 해내면서 자기 스스로 탐구해서 레포트까지 쓸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써준다기보다는 가이드를 적절히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국립과학관이나 또 각 교육청별 융합과학교육원에 있는 선행 작품들을 보고 비슷하게 쓰는 연습들을 한다면 레포트 쓰는 것도 어린 친구들부터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대의 목적이 아이들이 이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또 그것을 통해 과학에 흥미를 갖고 탐구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른들의 가이드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여력이 되신다면 옆에서 조력하시고 아이와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가면서 함께 하신다면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님도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과학 탐구 보고서를 쓰는 거, 과학 탐구 대회에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평상시 아이와 뉴스를 함께 볼 때 또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을 계기로 이거 우리가 한번 탐구해보자, 한번 자료 조사해보자 하는 식으로 아이와 이야기하신다면 아이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다 탐구해 볼 수 있고 탐구해 보다 보면 정말 배우는 게 많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사실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과학대회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강연에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그 강연을 듣도록 해주는 것보다 사실은 부모님께서 아이와 놀아주고 또 아이의 탐구하는 걸 도와주는 귀찮지만 그런 것에 손품과 시간들을 쓰실 때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과학적 탐구심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부모님께서 품을 파시면 파실수록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걸 아시고 아이들이 작은 것, 호기심 가질 때 그것을
내가 다 알려줘야지라기보다는 함께 탐구해보자, 함께 찾아보자 라고 하시고 그 과정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사진으로 다 기록하시고 아이의 생각 한번 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써보게 하시고 그런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신다면 그 포트폴리오 자료를 쓰실 날이 학년이 크면 클수록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포트폴리오를 안 쓰더라도 아이가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아이와 전혀 다른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실 안에서, 교과서 안에서 배울 수 없는 어떤 폭발적인 성장은 의미 있는 어른과 함께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일상 속에서 조금씩 꾸준히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권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 김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셨죠?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격려의 댓글들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교육 주제,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영상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